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8강 이제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네, 여러분과 또 함께 이제 오늘 한 4-4시차를 놓고 한국의 역사 8번째 시간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먼저 좀 공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국의 역사가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뭐 중간고사나 이런 과정을 스킵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8번째 시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번째 시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고사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에 다음 주쯤에 함께 이제 그 홈워크 숙제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역사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도를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한류 콘텐츠를 이해하고 한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역사를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공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한 국가마다 지금 한국의 역사를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삼국시대, 그리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게 되는 통일신라 시대 혹은 뭐 후삼국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연결되는 어떤 발해 국가 그런 것들을 또 통합하게 되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이 조선시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가의 그 피리어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와 중기의 경우와 다른 맥락과 양상을 보이는 게 이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국가의 말기적 현상은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체계가 흔들리고 그 백성들이 그 지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정과 왕궁의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이 말기 상황은 상당히 취약하고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곧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맥락에서 조선시대 말기가 전개되는 건 역시 다른 국가일 때와 마찬가지. 한국의 역사를 이루는 다른 국가들, 곧 고조선, 통일신라,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말기 역시 가장 어떤 위태롭고 어지러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조선시대 말기는 이게 나옵니다. 철종이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흥선군의 어린아이 둘째 아들이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해요. 이 고종이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왕으로 즉위할 때의 나이가 고종이 상당히 어려요. 그러면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리면은 그걸 어떻게 지도하고 체제를 갖춰 나갈까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섭정 체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적 인물인데, 이 인물이 김씨일가, 그 안동 김씨일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신하 정치가 되게 성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의 왕권은 그냥 유명무실한 거고, 그 밑에서 왕족을 떠받들고 왕의 명령이라면 사실 뭐 어떤 무리한 것들도 지켜내야 할 신하들이 오히려 세력을 가지고
나라의 권력이나 나라의 어떤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흥선대원군이 보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런 꼴을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그 정책은 시나 혹은 안동김 시로 대표되는 세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들의 여러 가지 원한을 사고 있었던 조세제도를 개정을 해버립니다. 조세제도가 뭐냐 하면 이제 세금제도인데, 세금제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권이나 양반들은 자신들의 유리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세금을 적게 내도 될 수 있는 편법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그 하위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서민들은 평민들과 노예 여러 가지 그 양인들이라고 하고 있는 상업하는 사람들은 양반들이나 왕족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제도가 이렇게 고착화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고위층이기 때문이죠. 양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세금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그거를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도자의 어떤 강단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라면은, 그러니까 신하들의 세도 정치의 그 발생 기원은 서원이었죠. 본래 서원은 책을 읽고 학문을 공부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변질되고 타락돼서 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던 게 서원의 폐단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세도 정치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서원을 모두 문을 닫게 만듭니다.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철폐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의정부나 삼군부 같은 이런 조직들은 다 무엇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조직이냐?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세도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시키는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제적 인물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조선시대 말기에는 상당히 그 중요한 역사적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요. 자, 조선시대 말기에서 흥선대원군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임신왜란 때 불타버렸던 그 여러 부분에서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어요. 자, 이게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의 그 명과 암인데, 아까 명은 뭐였냐면, 명이라는 게 이제 포지티브, 잘한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잘한 일은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그 원망과 원성을 덜어뜨리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왕권을 강화해서 세도 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 내지는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또 하나 선택한 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왕권 강화를 상징적으로 높이기 위한 수였어요. 근데 그 수가 무리수가 되는 경우를 맞이합니다. 나라가 돈이 많지가 않아요. 조선시대 말기는. 그런데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복궁이 이제 저기 그 광화문 쪽 나가보시면 나중에 그 한국 순례, 그 한국 여행하실 때 들리셔야 되는 곳인데, 이미 들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복궁이 이제 한 나라의 왕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돈을 충당해야 되니까. 그 경복궁 중건하는 걸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됐고 또 많은 노동을 해야 돼요.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한국엔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찍어내거든요. 그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뭐 정부가 정부나 당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서 이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복궁을 지으려면은 돈이 일단 필요하니까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걷어야 되죠? 나라 돈을 쓰려면은 그 나라 돈을 사용하고 원활하게 했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그냥 걷으면은 돈이 충당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높은 세금을 걷었던 거죠. 그런데 세금만 걷으면 또 문제가 안 돼.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살림을 꾸리려면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하지 않고 강제 노동을 동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세금과 강제 노동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큰 고통을 겪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 강요를 물리치고 또한 세국 정치를 유지해요. 이건 뭐냐 하면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한다라는 어떤 그 중심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도 많이 발생은 했지만 그 플러스 요인들을 상쇄해버릴 만큼 그러니까 그 플러스 요인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아주 안 좋은 마이너스 요인들의 정책들도 사용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게 경복궁 중건하는 것에서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 강요, 강제노동 강요, 당백전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폐 찍어내기 그런 것들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어떤 우리만의 것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 외교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강요하게 된 거예요. 쇄국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의 빗장을 잠그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은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즌이라서 프랑스와 미국이 통상을 함께 하자라고 한국에게 제안을 해요. 조선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무역을 할 수 없다. 외국과 특히 서양과는 교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의 외교적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바로 쇄국정책입니다. 자, 이 쇄국정책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는 평가가 조금 갈려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쪽은 당시의 무역은 공평한 무역이 아니었다. 곧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 조선에게 요구하는 무역의 거래 관행이 평등한 관행이나 평등한 교류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접근이었다라는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의 나라문 걸어잠그기인 곧 쇄국정책이 주요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자, 이렇게 무역과 어떤 학문적 교류가 막혀버리는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한 국가였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서양의 문학, 서양의 문화와 활발히 교류했어요. 그러니까 그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인해서 문화, 군대, 국력이 이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이나 어떤 외교적 힘의 균형이 조선에 비해서 일본이 월등히 높아졌다라는 평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역사적 진보를 쇠퇴시켰다라는 그런 안 좋은 평가로 역사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문제적 인물인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이제 실각을 합니다. 실각.
그리고 민씨 정권이 들어서요. 민씨 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년 왕후라고 이제 왕후의 정권입니다. 근데 이 왕후의 정권은 흥선대원군과 외교 정책이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대외 정책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1876년에 그러니까 1873년에 흥선대원 실가가 하라고 내려가고 민씨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대외정책 개방되면서 1876년에 6월 27일 일본과 함께 강화도 조약을 체결, 문호 개방. 이후에 미국도 세계 열강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좀 시기가 늦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까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 소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항목은 당파를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했고 서원을 철폐하고 법률 제도를 확립해서 중앙집권적 정치기강을 수립했다라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경복군 중건으로 백성의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세국 정치를 고집해서 국제관계가 악화되고 외래 문명 흡수를 늦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오개혁 등으로 은퇴하거나 재집권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말기의 중요한 문제적 인물 흥선대원군에 대한 소개예요. 자, 여러분 이분은 지금 흥선대원군의 사진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 사진, 참, 그 인물이 약간 마른 체형인데 상당히 그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그 꼬장꼬장하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무섭게 생겼죠? 네, 인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사진이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 왕궁의 건설에 대한 얼마나 큰 어떤 집념과 집착을 보여줬냐. 그런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 같네요. 자, 이 또 하나의 사진인데 이게 뭐냐? 비석이죠. 지금 여러분 비석인데 이게 무슨 비석이냐? 이거를 이제 척화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비석 비자에다가 척 물리칠 척 화친하다. 그러니까 화해를 물리치는 비석이다. 뭐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쇄국정책이었죠.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정책. 그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정책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이 척화비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의 그 교류와 통상 목적을 흥선대원군은 자국에 대한 침탈 행위로 본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침탈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저항 행위와 결의의 상징으로 이런 척화비를 전국 그러니까 한국의 땅에 전국 곳곳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척화비의 모습이죠. 네, 이 사진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흥선대원군 이후의 이제 이야기 전개인데, 1882년.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건데, 거기서 뭐가 있냐. 1882년. 90군인의 차별 대우에 따른 저항으로 이모 군란이 일어났다. 이 군란이라는 게요, 이제 군대 내에서의 어떤 쿠데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쿠데타가 일어났느냐? 90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때 지금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상황이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상황에서 민씨 정권이 들어왔죠. 민씨 정권이 일본에 그 여러 가지 문물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막 개방하고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신식군인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신식과 구식의 차이는 무기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고 그리고 군인의 어떤 대우의 조건이 차별이 납니다. 신식 군인에게는 신식 무기가 주어지고 새로운 교육이 주어지고 그리고 높은 보수와 높은 대우가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구식 군인에게는 반대로
신식구인이 누리는 어떤 그런 대우들을 전혀 받지를 못하죠. 오히려 더 차별을 받죠.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구식군인들이 이제 그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제 식량을 배급을 받았는데 그 식량 배급에서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에 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받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이건 너무 명백한 차별 행위다라고 그걸 개선하면서 군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럴 때 흥선대원군이 등판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실각했다가 이렇게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에 의한 반발로 이모 군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야, 문호를 개방했더니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쇄국 정책을 추진했던 흥선대원군 다시 데려오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쫓아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1884년의 12월 4일에 자, 급진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김옥균이라는 인물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적 개혁 행위에 대한 정면적 반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계속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조선이 완전히 국제 무대에서 고립이 되고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졌다. 흥선대원군의 그 폐쇄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식의 논지를 내세워서 갑자기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고 자신이 정변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정권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뭔가요? 한번 정치 조직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1884년에 12월 4일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냐? 김옥균. 이 사람이 급진 개화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상으로 각광을 받기로 했는데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진보적 정권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개입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안 된다 해버리니까 3일 만에 이게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좀 비판을 받냐 하면 이 급진 개화 사상이라는 것이 너무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일어난 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란 두 가지 굵직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갑신정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갑신정변은 1884년이죠. 이제 고종의 21년째. 자, 흥선대원군도 여전히 세력이 팽배했을 때 김옥균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급진 개화파라는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 플러스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입니다. 자, 정변이라는 것은 정권을 상대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갑신점이 일어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은 이래요. 조선 후기 시대 때 이제 조선시대 사회는 봉건 체제의 낡은 틀을 깨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안팎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고 밖에서는 프랑스, 미국 등이 곧 서양이 무력을 앞세워서 통상을 요구하는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위협이 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 무조건 틀어막으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백성들의 지지를 한편으로는 받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어떤 사상적 고민이 있었겠죠. 그 사상적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일부 지식인과 양반 관료들 중심으로 이 조선사회가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너무나 깊은 딜레마에 빠졌구나. 세계 역사의 발전과 흐름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화 사상의 형성 바탕으로 정치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개화 사상의 어떤 뿌리나 흐름이나 골자가 너무 일본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사상과 닮아 있다 해서 비판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조선 후기 사회는 이제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더 이상 사실은 그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던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그 갑신정변의 여러 조항이에요. 뭐 청나라에 바치던 조공 없앤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소재, 세금 제도를 구축한다. 이 정도의 이제 개혁 정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겠습니다.